아까 영상이 잘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소품이 이렇게 많지? 자, 일반 성립 요건 중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요. 요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효력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만약에 그 중에서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하자가 없으면 무효, 유효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 유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점, 성립 요건과 이 효력 요건의 차이점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성립 요건을 가졌으니까 이제 아까 의사 이 목적, 아니 당사자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적에서는 이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가능성 하다가 이 편집이 잘못돼서 다시 촬영을 해야 할 건데, 자,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이랑 이제 물건을 다 본 겁니다. 이제 물건을 사겠다. 그래서 요 물건을 좀 사려고 해요. 요 물건을. 근데 예,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요 물건이 뭐 태풍이 불었거나 뭐 불에 타서 요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요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법률행위의 목적, 이 목적이 실행 불가능, 이게 태풍으로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으로 본다. 이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원시적 불능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계약서 체결하기 전에 요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요 건물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 건물주가. 이 건물주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매매계약을 작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알면, 야, 너 건물이 사라졌는데 불구하고도 나랑 매매계약 쓰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요 건물주한테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때 이제 요 지금 매수인이 이 매도인, 이 건물주를 믿었던, 신뢰했던 그 이익에 대해서 요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이익.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줄게요. 시험에서 성립 당시냐 아니냐 요걸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누는 거, 요 키포인트 하나,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성립 당시 전이냐 후냐 그거에 이제 키워드를 찾는 문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오직 무효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썼다가 맨 마지막에 무효 찾으세요. 이런 거. 그러면은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원시적 불능만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시적 불능은 빼고 나머지 다 오답이니까 그것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옵니다. 또 무효가 나와요. 이 두 개 키워드를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시적 불능의 키워드는 총 3개. 계약이 지금 성립 당시에 불가능해졌다. 이게 원시적 불능. 다만 이거 사라졌을 때, 요거 사라졌을 때, 요 지금 건물주가 알고 있었다.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요 지금 매수인이 이 지금 매도인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게할 수 있고, 그 물게하는 범위는 신뢰 이익에 대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두 번째도 끝났죠? 세 번째, 요 지금 이루어졌던 이 손해배상 청구했던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리고 무효. 이거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원시적 불능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넘어갈게요. 후발적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살아났어요. 이거 한참 유명했죠, 이거. 도깨비. 칼이 없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후발적으로 가려면, 자, 성립 당시에도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물건이 태풍이 불었거나 아니면 뭐 불에 탔거나 이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후발적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자, 이 건물이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 후에 사라지면은 후발적. 계약서 쓰기 전에 요 건물이 사라졌다. 원시적. 간단하죠?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아야겠죠? 자, 매매계약서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요 사람이 뭔가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물주가 뭔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갑니다. 그럼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상복구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게 가요. 자, 만약에 매매계약서 체결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뭐 둘 다 뭐 어쨌든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건물주한테 잘못이 없는 거죠. 화재가 난 것도 요 사람 몰랐고 또 일부러 불 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 위험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에서 위험 부담 문제를 뭐 보기를 찾아라면 후발적 찍으면 됩니다. 아까 무효 나오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오면 원시적 불능을 찍으라 했죠? 이 반대로 채무 불이행 또는 유효 또는 이 위험 부담 문제 나온다. 그럼 후발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1분에 한 문제를 푸는데 지문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시간만 주면 솔직히 60점 맞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거 시험이 쫓겨요. 특히 시험장 가면은. 그래서 이 앞에 지문과 뒤 지문을 빨리빨리 클릭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해하고 포인트 잡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찍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까 요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원시적 불능 성립 당시에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에 말하고 무효는 이 원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 이 즉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요 매수인이 건물주 상대로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실내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은 다 끝난 겁니다. 자, 후발적 넘어가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전을 시켜줘야겠죠. 이제 이 건물주가 이 사람한테 건물을 이 매수인한테 넘겨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나오냐면 유효가 나와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자, 키워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 건물주에 책임이 있다면은 이 지금 매수인이 이 매도인 상대로 채무 불이행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요 건물주가 아무 책임 없다 하면은 위험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작곡서는 간단하게 어차피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간단해요. 강행법규라고 해서 강행법규가 가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강행법규는 이제 지켜야 돼요. 그 사회 통념상 이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안 돼요. 뭐 103조 사회적 타당성 보면 103조 보면은 이거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행법규가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위반.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는 땅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받고 매매했다. 이거는 완전 무효되는 거예요. 완전 무효. 어떤 거 아시겠죠? 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이런 것도 등기 위반. 그리고 이제 광업권, 어업권, 그 약사 면허 대여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위반. 초과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강행법규, 효력법규라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건 안 돼요. 자, 강행법규 딱 봐도 뭔가는 이거 위반하면 큰일 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단속법규 중에 그 이제 행정에 대한 거죠. 이제 뭐 미등기, 전매행위, 뭐 중간 생략등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다운계약서 쓴 겁니다. 요 건물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너 지금 다운계약서, 미등기, 업계약서니까 건물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요. 사법은 유효합니다. 어떤 건 아시겠죠?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너희 둘이 짰어? 그러면은 행정으로 해서 너희한테 벌금이나 뭐 그런 거 매기겠다. 뭐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사법은 유효. 근데 행정에서는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이제 벌금 때려 맞아야 하니까. 자, 새벽이라 정신이 없네요. 지금 2시 반입니다. 2시 반. 지금 시기면 공부 바쁘실 거예요. 6월달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나 어디 보면 뭐 3개월, 뭐 6개월에 자격증 땄다 그런 걸 보고 쉽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따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래서 자괴감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험이요, 합격률이 얘기해줘요. 합격률이. 동차를 하는 확률은 10% 이상이 안 됩니다. 그 이하예요. 그러니까 1차를 따고 나서 2차를 보는 확률이 거의 이제 10%대 후반대 2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차를 하는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10% 후반이나 20% 전후반 정도에서 이게 합격률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겠죠? 요게 응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20%, 25%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몇 년 공부해도 안 돼. 자괴감 넣지 마세요. 자격증 일제 따고 나서도 이 실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히려 중개 보조원들, 자격증 없는 분들, 더 잘하는 분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따면, 이 자격증 따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부동산 하면서 세입자과 이삿짐을 자기 차로 옮기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상담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LH 계약도 해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매도 하고, 인테리어도 배워야 알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나만의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내 이름 타이틀을 걸고 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3개월에 자격증 땄다, 6개월에 자격증 땄다,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혼돈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요약을 잘해서 잘 딴 거죠. 준비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땄던 분이나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요,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괴감 들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에 맞는 스킬을 배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왕 만약에 떨어졌다, 남들은 벌써 따서 자격증 따서 술 먹고 자빠지고 놀고 있지만 나는 또 내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공부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자격증을 따고 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요. 왜?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까먹거든요. 그 듣고 이해하고 또 이러고서 실무도 적용도 해보고. 어쨌든 사회적 타당성은 제가 다음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